의원님, 저 박근혜 아니, 정부의 잠깐만요. 개헌 문건은 제가 지금 저 사실 질문하고 전혀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왜 과음을 지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네. 여기 싸우러 오셨어요? 양문석 의원님. 예, 신원식 실장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 해석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지금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고 예.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관련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두 가지 조건의 충족입니다. 첫 번째, 국민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는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했었을 때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강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원님, 저 박근혜 아니, 정부의 잠깐만요. 개헌 문건은 제가 지금 저 사실 질문하고 전혀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왜 과음을 지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네. 여기 싸우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중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병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장변이 보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질문 내용이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정정합니다. 질문과 내용이 틀렸어요? 틀린 거 지적해 보세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개헌 문건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셨잖아요. 저 자료가 그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강도록 보세요. 했는데 단 한 명도 처벌하는 사람이 사실을 없습니다. 갖다가 여기서 부인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보여주고 지금 그 자료를 내용 해설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야기 대통령이 했죠. 네.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반국가 세력의 간첩들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또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게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자, 그렇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네. 그 세력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총력 대응은 뭐예요? 그 세력에 대해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 방첩 기능이 무능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뜬금없이 갑자기 경각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국민 총태세, 총력전 이런 표현을 쓰나요?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제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표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대통령 말씀이 틀린 말씀이 전혀 없고 그걸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실장으로서 갑자기 뜬금없는 총력전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총력전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나 조건이나 사회적 변화나 최근의 정치적 변동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 분위기를 훨씬 올린 그 발언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냥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요? 제가 봐서는 의원님께서 그에 대해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쟁으로 비유하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 논쟁이냐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안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총력 대응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종말을 선언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 입장에서 무슨 환경의 변화나 정세의 변화나 외교상의 변화나 경제적 변화나 급격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주일 만에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상적인 문제다? 70년 내내 80년 내내 분단 국가 내내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예,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하셨고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네. 국가의 안전의 위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의 생존 문제 평소에 좀 보면 양문석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상 의원님은 정무직 공무원이 맞습니까? 예. 의원님 양심 있으세요? 아, 예.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안건 의원님, 저 이충상 의원님, 송유한 위원장님이 진정 사건을 표결에 다음 질의할게요. 붙이겠다고 하셨는데 자, 이충상 의원님 표결에 붙이지 질의에- 않았습니다. 자, 계속 심지어 들어보세요. 주는 안을 위원장님, 대폭 멈춰주세요. 후퇴했습니다. 이충상 의원님, 네. 예, 질의를 듣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해주시고요. 해당하는 네. 답변하시면 네, 됩니다. 네. 시간 제한이 서미화 있기 의원님 질의해 때문에. 주십시오. 아, 예, 예, 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충상 의원님 부득이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2달 뿐입니다. 끝났습니다 두 달, 이제. 아 말도 안 돼 진짜. 하세요. 좀 넣어주세요. 이충상 의원님 진정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재논의를 하지 않고 일괄 기각시켜야 된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예, 그런데 자, 예, 반대가 아니요만 2명인 하세요. 때만 기각하고 반대가 1명인 때는 기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민국 안 들어오고 홍성기현. 이충상 의원님, 의원님하고 예.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송도한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여전하시고요. 근데 그거 그래서 2달 동안 참석 안 하신 거잖아요. 2달로 이제 끝났습니다. 다 지난 예, 얘기입니다. 송도한 위원장님 이제- 임기가 끝났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9월부터는 열심히 참석해서 종전보다 더 많이 개최해서 안건을 이충상 처리하도록 의원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오시는 새로운 위원장님하고도 상반된 의견이 생기면 계속해서 회의를 보이콧하실 거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왜냐하면 하려고요? 새 위원장님은 아, 그러면 그렇게 입장이 달라도 억지로 표결에 안 참석하신다는 붙이는 거예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예, 저는 자, 이제까지 이충상 사회적 약자에게 의원님, 네, 15원 넘게 기부했는데 반납하시겠다고요? 그 하십시오. 월급 저 반납할 반납하세요. 의향이 있습니다. 자, 이충상 의원님, 인권위에 찾아온 피해자들의 호소를 이충상 의원님이 저도 경험했습니다마는 경청하기는커녕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서 희생자들이 놀러가서 죽었다라는 등의 막말을 서심없이 막 하시고 회의는 참석 안 하시고 얼굴만 받아가고 계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찰하시고 깊이 통감하면서 월급도 반납하시고 하신다니 그래도 그중에 다행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권 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두 분의 의원님들이 윤석열 인사 참사를 진짜 대표하는 끝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한시라도 빨리 인권위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좀 대답 좀 하세요.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고. 맞는 대답인데요. 그 호수에 귀를 기울여 했잖아요. 아니요, 호수에 귀를 기울여 해서 귀 기울겠다고 했습니다. 튀어나올 수가 네, 예, 조용히, 예, 예. 발언권 얻고서 이야기해 주세요. 양문석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 선언자 여기 김태우 차장님 이름 올리신 거 맞죠? 그때는요. 올리신 거 맞죠? 네, 이름은 올리라 그랬습니다만은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뉴라이트 백인 선언 지식인 선언에 올리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같이 이름 근데 왜 지금은 뉴라이트가 아니세요? 그 이후에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네.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 그랬던. 그러면 뉴라이트는 지금 어떤 말로 쓰입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 세상에 이 정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다 정부에 갖다 쓰면서 아무도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호칭입니까? 뉴라이트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아 지금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분들 데려다 쓰는 분들 혁신적인 젊은 우파다 이런 분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만 예.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뉴라이트는 세상에 없는데 허상을 두고 국민들이 야당들이 뉴라이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차장님은 지금 말대로라면 논리적 연관성 속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시겠네요? 세상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악용했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알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요? 국민의힘입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입니까?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의힘도 뉴라이트를 악용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까 논문에서 그런 말을 쓴 적 없다라고 하는데, 자, 일본이 한반도 2006년 한일 관계가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뭐 이런 논문 쓰셨는데,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 사태 개입 주장하셨어요. 이 개입이 뭡니까?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입니다. 후방 지원이다. 네. 자,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논문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두 번째,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본에서도 찬반이 있는 소위 보통 국가화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일본의 평화 세력들은 이 보통 국가화를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 아베, 기시다 등이 얘기하는 보통 국가화, 교전할 수 있는 나라를 김태호 차장님이 2006년부터 주장을 하셨어요. 자, 조선일보 2015년 칼럼, 여기에 일본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뉴라이트 백인 지식인 선언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뉴라이트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역사기관이나 안보기관에 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4명의 안보실장이 바뀌면서도 안보실 차장으로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 분, 그래서 실질적 안보실장이라고 평가받는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을 위하신다면, 대통령을 이렇게 정무적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자, 다음 PPT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일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 뭐라고 써 있느냐? 1965년에 맺은 거죠. 1910년 노무현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똑같은 해석을 한일 기본조약 제2조 뭐라고 써 있느냐? 1965년에 맺은 거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것이 어떤 문건인지를 제가 잘 보이지 않아요. 1906 안보실 차장이 이 문건을 몰라요? 한일 기본조약 1965년 네. 본인 국제정치학자 아니세요?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몰라요? 저게 뭔지? 여기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다음 PPT 보시죠. 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논쟁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무합의의 합의, 불합의의 합의라고 해서 각자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죠. 1945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효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전에 한국 불법 강점을 전부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반도 노동자로서 그저 일본 같은 나라에 어디에 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신다고요? 어떤 문서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한제국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을사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석은 그 당시대로 또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대로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 당시대로
자, 이 해석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한국 대법원은 불법 강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대상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호 차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 일본 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왜 제3자 변제안이 끄집어 나왔습니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일본 측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똑같은 해석을 내려서 자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강제징용 배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까? 한국 사법부 판결은 1965년 이미 무효, 이것이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는 해석에 입각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어요. 사법부의 이 판결을 김태호 차장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존중해야겠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3해법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제3해법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이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네. 존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3해법을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십니까? 네, 신장식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시고 보충 질의 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이란 말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신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